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경매 전문 로펌 범거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매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그 전에 제가 쓴 경매 책들입니다. 이게 소설 형식으로 돼 있는 아주 초보자를 위한 아주 재미있는 경매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새롭게 나온 신작 경매 승부사들입니다. 중급자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사례 위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경매인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탑 시크릿입니다. 요 초중고급 세 권만 봐도 경매에 대한 매력은 만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외에도 경매책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쓴 요 세 권만 봐도 충분하겠다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 이렇게 하면 쪽박 찬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은 본인은 1억 정도 싸게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상은 한 5, 6천 정도, 많게는 1억까지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물건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펜을 한번 꺼내볼까요? 감정가는 2억 4,700인데 그렇죠. 2억 4,700인데 최저가가 무려 8,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용도는 아파트입니다. 도대체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3분의 1, 30% 가격까지 떨어졌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한번 이 물건의 진행 사항은 2018년 10월 1일 날 1억 6,900만 원에 낙찰이 됐다가 잔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 10% 1,200만 원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실했다가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 두 달 후에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 또 이제 누가 거의 1억 6천에 육박하게 낙찰됐다가 또 잔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증금 이때는 처음 할 때는 보증금 10%를 상실하지만 두 번째는 보증금이 20%죠. 그러면 840만 원에 20%, 그러면 거의 1,700만 원 돈이 또 상실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안 됐죠. 4월 2일이면은 일주일 전인데 일주일 전에 최저가 8,470만 원까지 떨어진 이 물건이 일주일 전에 무려 4명이 들어와서 1억 6,1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거의 뭐 직전에 미납한 그런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2등은 1억 2,398만 원. 2등하고 거의 3,8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 물건의 시세는요,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 시세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괜찮게 지어진 아파트이고 입지도 괜찮아서 시세가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 금매로 사면은 한 2억 4천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은 1억 5천 9백 거의 1억 6천 잡았으니까 낙찰 받았으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싸게 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죠 참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8천만 원 정도 싸게 받은 건데 과연 8천만 원을 싸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더 손실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박 경매인지 쪽박 경매인지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싸게 샀다, 8천만 원을 싸게 샀다. 그런데 결론은 또 미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낙찰됐는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 낙찰자가 아직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불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바로 이제 서류들을 복사를 해보고 나서 이렇게 4월 2일 날 낙찰받자마자 서류를 복사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다음 날 매각 불허가 신청을 냈고 또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도 또 제출을 했고요. 이렇게 한 걸 보면 잘못 받았구나라는 생각으로 불허가 신청을 냈는데 과연 불허가 될까요? 만약에 이게 불허가 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앞에 두 사람들은 보증금을 상실했는데 이 양반만 불허가를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찾게 되면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또 보증금을 상실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잘 하셔가지고 불허가 신청서 잘 쓰시고 해가지고 보증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물건의 문제가 뭐냐면 유치권이라는 게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치권 처음 경매 방송 듣는 분들은 유치권이 뭔지 모르시죠? 그런데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자가 공사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공사업자가 공사한 게 진정하고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업자가 그 물건을 점유를 하면, 점유를 다른 말로 유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유치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그 점유를 넘겨받으려면 공사대금을 물어줘야만 되는 그런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대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 즉 공사업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요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것들은 볼 거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요건은 두 개인데, 공사대업자가 공사대금에 기해서 점유를 하는 거, 이건데, 그런데 이 물건은 특이하게도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이제 조금 어려운 이론이긴 한데,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으면 유치권자가 배당을 얼마 다 받지 못해도,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 금액을 다 배당받지 못해도 유치권은 소멸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판례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치권자가 이제 유치권이 막 1억 5천인데 배당을 1억 2천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해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 판례가 적용되는 사안일까요? 예.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다가 이번 경매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철회를 했다면 유치권이 소멸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확정 판결이 있는 유치권은 과연 깰 수 없는 철옹성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건은 이제 30%까지 떨어진 특수물건인데, 특수물건 중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은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변호사 경력이 18년 차인데 그 경매 전문 변호사로서만 15년 차입니다. 제가 이제 수천 건이 뭡니까? 굉장히 많은 소송들을 진행해 왔고 승소율도 굉장히 높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책도 많이 썼고 경매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제 칼럼도 많고 신문에도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경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대한민국의 1인자다. 남들이 인정해주진 않아도 하여튼 저는 1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노 리스크, 노가 낮은 로가 아닙니다. 로가 아니라 노, NO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하이 리턴, 이거를 추구를 하는 게 저희 이제 제가 가리키는 그런 모토인데, 리스크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리스크 통제를 하지 않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초보분께서 이런 유치권에 대한 그 자세한 것들을 모르시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 통제 없는 특수물건은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전 검색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가 보시죠. 애니메이션 제가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전 검색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유료 정보 사이트인데 이렇습니다. 이 물건인데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잘 지었죠? 근사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간성역입니다. 그 지하철 간성역인데 간성역에서 멀지 않죠. 멀지 않고,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대단지, 이게 이제 더 월드 스테이트라고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가 있죠. 새 아파트인데요. 이 간성역 앞에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 수요들, 여기에 이제 상가나 뭐나 이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들. 그래서 역세권에 이 대단지 옆에 있는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는
있어 보인다. 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이제 2억 4,700 거의 이제 시세에 육박하게 시세가 이제 2억 4천에서 2억 5천 사이거든요. 시세 정도에 육박하는 그건데 몇 번의 유출을 거쳐가지고 지금 두 번의 유출을 거쳐가지고 지금 시세보다 34.8% 34.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는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수는 전용 면적이 25평이니까 분양 평수로는 한 30평 정도 되겠네요. 딱 적당한 평수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한번 낙찰 받았다가 미납하고 두 번 낙찰 받았다가 미납하고 세 번째 이번에 낙찰됐는데 세 번째는 과연 그 잔금을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에 아까 보셨죠. 그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서 또 잔금을 미납할 것 같습니다.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허가가 4월 9일 날 허가기일이죠. 허가기일 날 4월 9일 날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이 4월 10일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분도 이제 잔금을 미납할 것이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게 정확히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길래 이런 것인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게 다시 한번 들어가서 법적인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려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등기되어 관한 부동산의 권리 중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내로 돼 있으니까 등기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을 것인가 봤더니 조사된 임차 내역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현황조사서, 감정서상 유치권 행사 중으로 조사된다. 그리고 유치권 신고서도 제출이 됐다. 그렇지만 유치권자 주식회사 보미건설이 유치권 신고 철회서를 제출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인데 유치권 신고서를 철회했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쉽게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낙찰됐지만 미납을 하고 또 높게 낙찰됐지만 미납을 하고 이렇게 높게 낙찰됐지만 이분도 미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치권을 신고를 했는데 유치권 금액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보미종합건설이 여기 있죠. 금액을 한번 추론을 해보니 그리고 현황조사서에 보니까 여기 이제 현황조사서를 요약한 내용인데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그리고 문은 외부에서 봉인돼 있다. 위 유치권자는 보미건설로 기재돼 있다. 현장에 가보면 문 앞에 이제 보미건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가 돼 있고 그 용접 같은 걸 해놔서 문을 봉인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치권자가 실제 유치권이라고 존재한다고 한다면 낙찰자가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금액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등기부상의 권리 이런 것들로 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봤더니 보미건설에서 경매를 넣었는데 청구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그 유치권 신고 금액은 1억 5천인가 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애초에는 이제 여기 등기부상에 가압류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 3,300 이건데 가압류를 했는데 강제 경매를 넣었다는 것은 이 가압류에 의해서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는 거죠.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강제적으로 경매를 넣는 걸 강제 경매. 그다음에 저당권 같이 임의적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넣는 거는 임의 경매. 이렇게 구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넣은 건데 그렇게 되니까 가압류 금액보다 금액이 좀 크죠. 이건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을 할 때에는 원금에서 이자 15%를 혹은 20%를 가산해서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언제 시작했는지 과거에는 그 지연이자 그 이자가 페널티로 부과되는 이자가 20%였거든요. 근데 이제 2017년인가요? 2016년 말인가요? 그때부터는 15%로 줄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15%든 20%든 계속 이자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억 5천이었습니다만은 1억 5천보다 더 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2017년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15%로 따진다 하더라도 거의 한 3천만 원 돈이 늘어난 상태겠죠. 그러면은 보미건설에서 주장하는 유치권 금액은 1억 8천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추론을 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 낙찰자는 1억 8천만 원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낙찰 받을 때는 1억 6천이니까 1억 8천을 떠안게 되면은 3억 4천만 원에 사게 된 꼴이지 않습니까? 시세는 얼마라 그랬죠? 금매로 2억 4천에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는 1억 이상을 높게 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8천만 원 정도 유치권을 해결할 수만 있으면 8천만 원을 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뭐 법원에서 이제 문건도 띄워보고 했더니 이거 진짜 유치권인가 보다 해보니까 1억 8천만 원을 떠안게 되니까 1억을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잔금을 납부할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는 보증금 요거 이제 840만 원이죠. 요 최저가 10%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세 번째니까 그 20% 보증금은 20%였습니다. 그래서 20%를 상실하게 되는데 거의 1,700만 원 돈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차라리 잔금을 내고 1억을 손실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1,700만 원을 포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분이 이제 들어온 이유들은 이 세 분 다 이렇게 들어왔겠죠. 다 높게 쓴 거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미건설이 경매를 넣었으니까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었으니까 이거는 유치권은 소멸되겠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1억 6천을 써주게 되면 앞에 선순위로 외환은행이 1억 3천을 배당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보미건설에 받으니까 그런데 보미건설이 비록 1억 8천만 원 유치권이 있지만 유치권에 계속 경매를 넣으면 다 배당받지 못해도 일부만 배당받아도 유치권은 소멸된다는 게 판례니까 소멸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 그때 이제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돼 버리는 거 이거는 유치권자가 강제 경매를 넣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사대금 판결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유치권에 기해서 형식적인 경매를 넣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강제 경매랑 틀린 겁니다. 그건 또 임의 경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형식적인 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해서 경매를 넣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조금만 받더라도 일부만 받더라도 소멸한다. 그런 거지만 이거는 그런 사안이 아니죠. 공사대금에 기해서 경매를 넣은 거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보셨던 것들은 아까 물건 명세서도 봤죠.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 철회서를 냈습니다. 근데 유치권 신고 철회서를 낸 거는 내가 유치권 신고를 해가지고 자꾸 값이 막 떨어지니까 좋다 그러면 나는 그 유치권을 없다는 전제하에서 너희들 들어와라. 높게 들어와라. 깔끔한 물건을 생각하고 2억 3천이나 2억 4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그 가격 정도 수준이면 만족하고 하겠다. 라고 해서 철회를 했는데 웬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과연 유치권 철회 신고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유치권을 포기한 거로 보겠는가?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죠.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유치권 신고 철회만으로는 유치권이 포기된 거로 볼 수 없다. 결론 법적인 판단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8,400 혹은 1억 6천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유치권자가 원했던 2억 4천에 낙찰을 받지 않는 이상은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를 하겠죠. 자기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물건은 쪽박이 되는 거겠죠. 대박 경매가 아니라 쪽박 경매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너무 좀 심심하죠. 그래서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제가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지 한번 대략적으로 힌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경매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리스크를 통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것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상쇄한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은 1억 5천 게다가 그 이자까지 포함하면 1억 8천 정도가 이제 우리가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1억 8천을 떠안고도 손해를 안 보는 선 시세는 2억 4천이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죠? 이렇게 되면 6천만 원 이하로 낙찰을 받아야만 1억 8천을 떠안고도 손해를 안 보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물건은 6천만 원 이하로 낙찰받을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앞에 보십시오. 우리 보미건설보다 선순위권자인 외환은행이 1억 3,200만 원짜리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맨 먼저 배당받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외환은행이 배당을 받겠죠. 1억 3천만 원까지는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미건설에서 받아야 되는데 경매는 외환은행이 넣은 게 아니라 1순위권자인 외환은행이 넣은 게 아니라
보미건설에도 넣었죠. 이렇게 되면 경매는 무잉여 제도라 그래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면 경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경매가 기각이 돼버립니다. 경매가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미건설이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억 3,200을 낙찰자가 써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1억 3,200. 그래서 외환은행이 배당을 다 받고도 보미건설이 일부라도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아야만 무잉여 기각이 안 되고 경매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1억 2천을 쓰게 되면 외환은행이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기각이 돼버립니다. 이거를 무잉여 취소 기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이 물건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안 보려면 6천만 원 이하로 낙찰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경매가 진행되려면 1억 3,200 이상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낙찰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이죠. 어떻게든 될 수 없는 낙찰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런데 한번 힌트를 한번 드려보면 여기서 이제 한번 경매 이론들을 한번 총 동원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보시면 그러면 이 구조는 이 보미건설이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미건설이 얘 때문에 그러니까 선순위권자 때문에 이제 1억 3,200 이상을 써줘야 되만 경매 비용이 한 3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최소한 1억 3,500만 원 이상을 써줘야만 보미건설이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으니까 경매 절차가 유효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외환은행이 1억 3,200이 채권액이 총액이 맞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힌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18년 12월 28일자로 신청 채권자 보미건설이죠. 경매를 넣은 보미건설이 매수 신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매수 신청 금액이 1억 20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보미건설이 이게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무잉여가 돼서 이제 취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보미건설이 만약에 이게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내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낙찰되게 되면 내가 받겠다 차라리 그 금액이 얼마냐면 1억 200 이거거든요. 이걸 미리 신고를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매가 유지가 되죠. 이게 자꾸 떨어지게 되면 최소한 보미건설이 1억 200만 원에는 자기가 낙찰받겠다는 거니까 경매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억 200이 되면 얘가 배당을 일부라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면 한국 외환은행의 채권 최고액이 1억 3,200이지만 그때까지 이때 기준점이 언제죠? 2018년 12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은 1억을 조금 넘는구나 채권액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1억 3,200 이상을 써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자는 납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2018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이거니까 지금 이제 이자를 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이상만 써주게 되면 1천만 원 이상만 써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1억 3,500 이상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무잉여를 면하려면은 그렇게만 써주면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1억 1천만 원을 우리가 1억 1천 해서 다음번에 또 경매가 나올 때에는 한 1억 2천 정도라고 생각하시자고요. 1억 2천 정도를 우리가 만약에 쓰게 되면 이제 무잉여는 넘어서가지고 경매는 진행이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이 보미건설에 1억 8천을 또 안게 되면 3억에 사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6천만 원을 손해보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낙찰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센스 있으신 분들은 자 보시자고요. 여기서 지금 1억 2천 1억 2천인데 여기서 이제 미납을 했으니까 보증금이 얼마가 몰수됐죠? 1,200만 원이 보증금이 몰수가 됐죠. 그렇죠? 그런 보증금은 어디로 가죠?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바로 채권자들한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배당 금액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얼마가 몰수가 됐죠? 840만 원의 2배니까 거의 1,700만 원. 여기도 이제 뭐 10만 원 단위도 있으니까 합치면은 두 개만 합쳐도 3천만 원이 몰수가 됐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배당이 되죠? 채권자한테 배당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보미건설이 3천만 원을 후순위권자로서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1억 8천을 보미건설이 주권 주장합니다만은 3천만 원은 배당이 되니까 그죠? 배당이 되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떠안을 금액은 1억 5천이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씩 리스크를 통제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다음번에 이제 1억 1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 또 하는 금액은 1억 5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치면 2억 6천. 그렇게 되면 2천만 원을 손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떻게든 낙찰 받으면 똑같이 이제 그 2천만 원을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낙찰 받기 만약에 손해를 안 보고 해서 1억 뭐 2천만 원 이하로 낙찰가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잉여가 되니까 그럼 경매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소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또 이분이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1,700만 원이 또 보미건설한테 배당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거의 이제 우리가 이 물건을 1억 한 2천 정도에 받게 되면은 거의 그 보미건설을 그 1억 한 2천 정도를 떠난다 하더라도 거의 똔똔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리스크는 통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음번에는 한 1억 2천 정도 이상 이렇게 뭐 2등이 쓴 것처럼 이렇게 쓰면 나름대로는 손해는 안 보는 선이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이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유치권을 해결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이자는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15%든 20%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물건은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되게 이제 그게 됐죠. 그 양날의 검이 된 거죠. 손해를 안 보려면은 무잉여가 되고 무잉여를 넘어서려면은 손해를 보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낙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유치권 해결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거든요. 내막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정확한 내막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뭐 20-30% 정도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20-30%의 가능성을 보고 1억 정도 싸게 산다고 해서 1억 2천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리스크 통제가 절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대박 물건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보증금이 미납될 수 있는 그리고 낙찰이 될 수 없는 쪽박 물건이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위험하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돼 있는 부분들 리스크가 있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 1%라도 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은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분들 명심하신다고 한다면 경매는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카페에 초급, 중급, 고급 경매 강의가 개설돼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유능하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반이라고 해서 3천만 원 이내의 종잣돈을 가지신 분들이 또 이제 그 경매 강의를 들으면서 실전 물건을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매반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공부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비록 강의는 안 하지만 든든하게 제가 뒤에서 멘토로서 지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은 없다. 다른 학원들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